일리아스 9권의 제목은 아킬레우스에게 사절을 보내다, 사절단을, 그리고 간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권의 전체적인 얘기는 아킬레우스에게 그리스군이 사절단을 보내요. 선물과 함께. 그리고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전투에 참여해달라고. 근데 이제 8권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첫째 날에서는 파리스하고 메넬라우스가 전투를 1대1 대결해서 약간 그리스군이 우세. 그러나 뭐 결정되진 않았고, 그리고 중간 군중전에서도 디오메데스가 굉장한 활약을 펼치면서 그리스군이 약간 우세. 근데 마지막에는 그날 저녁 되기 전까지는 헥토르하고 아이아스가 1대1 대결했죠. 그래서 아이아스가 약간 우세. 전반적으로 첫째 날에는 그리스군이 약간 우세하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로이아군을 완전 패퇴시키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첫째 날에 치열하게 전투를 했고 그 다음 날은 쉬면서 화장도 하고 뭐 방벽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루는 그냥 싸움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이제 둘째 날, 두 번째 날 전투에서는 제우스가 운명의 저울을 단 이래로 트로이아군이 월등하게 우세한 장면이 나와요. 8권에서는 전반적으로 트로이아군이 그리스군을 방벽까지 몰아붙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권이 시작되는데, 트로이아군은 그날 굉장한 전쟁을 치르고 불을 밝히면서 야영을 결정했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군 입장에서 보면 방벽과 호와 함선들 사이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궁지에 몰린 쥐처럼. 그리고 밖을 보면은 굉장한 회톱불들이 헐헐 타오르고 있어요. 1000개 이상의 이제 불이 야영지에서 막 타오르고 있는 거죠. 전부 다 트로이아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9권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9권에서 이런 묘사가 아카이오이족에게는 싸늘한 패주, 공포, 사로잡히고 슬픔에 잠기고 그 두려움이 이제 가슴을 막 뒤흔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슬픔에 잠겨서 이제 회의를 요청합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장수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죠. 내가 미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건 이제 제우스께서 나를 미망에 빠뜨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멤논은 보면은 자기가 실수했는데 그걸 이제 제우스 탓을 하고 있어요. 미망이라는 거는 사리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길을 잃은 거, 헤매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미혹돼가지고 엉뚱한 길에 들어선 거예요. 미망에 빠져 있었다. 제우스에 의해 가지고. 제우스가 거짓 꿈을 보냈어요. 인제서야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우스가 거짓 꿈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면 마치 트로이아 성을 금방 함락할 것처럼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킬레우스가 없는 한에서는 그리스군이 트로이아군에게 안 되는 거예요. 아킬레우스 없이 트로이아를 점령할 수 없다라는 이미 신탁이 있는 것만큼 아가멤논의 그냥 헛된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킬레우스가 없을 때 계속 몰리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26행에 보면은 자, 모두들 내가 말하는 대로 합시다. 자, 우리 배를 타고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달아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밤이에요. 두 번째 날 전투를 벌였고 밖에서는 트로이아군이 야영을 하고 있고, 근데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아가멤논이 하는 얘기가 도망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밤도주를 하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잠자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어요. 그때 디오메데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멤논을 냉비난하고 있어요. 당신의 어리석음을 내가 공박해야겠다. 당신은 전쟁도 할 줄 모르는 허약한 자. 이전에 전투 태세를 검열할 때 디오메데스를 꾸짖은 적이 있거든요. 후방에 있다고 해가지고 비난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디오메데스가 지금 보니까 아가멤논이야말로 비겁한 자예요. 허약한 자예요. 왕홀, 제우스가 왕홀을 주었어요. 그거는 이제 왕의 혈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주었는데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투지는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겁쟁이라는 얘기예요. 태생으로 그냥 왕이 되었지 자기 능력으로 그걸 유지할 만큼 어떤 왕으로서의 권위, 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아가멤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아가멤논은 일리아스 전체적으로 보면은 회의를 소집하는 이제 주체예요.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근데 회의를 하면 뭐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가멤논이 보면은 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기껏 이제 전쟁을 이제 내가 꿈을 꿨으니까 전쟁에 참여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미망에 빠진 것처럼 지금 공연한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오메데스가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메데스는 자기는 스테네로스와 함께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네스토르가 듣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오메데스 얘기 굉장히 괜찮았지만 이거는 그대의 말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어.
뭔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스토르가 디오메데스에게. 사실 디오메데스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젊은이, 네스토르는 늙은이고 디오메데스는 젊은 무장이에요. 젊은이. 당신의 말은 뭔가 빠진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네스토르가 얘기하는 게 일단은 어두운 밤에 복종하기로 하고 저녁 준비를 합시다. 또 밥 먹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수병을 또 세우고 각자 호협해서 야영을 합시다. 뭐 이런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젊은 장수들, 부장들 이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파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스토르의 아들 아스칼라포스, 아레스의 아들, 그쵸? 뭐 메리오네스 이런 중간급 관리자들을 다 파수를 보게 하고 나중에 원로들만 아카이오족의 원로들만 막사로 데리고 가서 아트레우스의 막사로 데리고 가서 다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는 약간 확대 지휘관 회의처럼 많은 장수들을 불렀어요. 아가멤논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자고. 그랬더니 디오메데스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랬더니 네스토르가 그 의견은 좋지만 뭔가 좀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의견 일치가 좀 잘 안 된 상태이고 자기가 완결을 해보겠다고 해놓고서는 회의를 파한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파수를 세우자고 하고. 그리고 나서 원로들만 또 모았어요. 그래서 아가멤논의 막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네스토르의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일부 소수의 원로들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하여튼 먹는 걸로 회의는 막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해요. 심각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기분이 다운되기 때문에 잘 먹고 기분이 그래도 나아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 뭔가 회의를 하면은 상승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쫄쫄 굶고 기분도 안 좋고 이런 우울한 상태에서 뭘 하면은 아주 더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잘 먹었어요. 그러면서 네스토르는 늘 아가멤논을 지켜 세워줘요. 그가 갖고 있는 그 권위 그런 것들을 인정해줘요. 제우스께서 그대에게 홀과 법을 내려줬다 이거죠.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건 신이 준 거니까. 디오메데스는 무작정하고 아가멤논을 비난을 했지만 네스토르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게 아가멤논을 약간 지켜 세워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가멤논에게 그대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아킬레우스에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몰려있는 것은 아킬레우스가 참전하지 않음으로써 처음으로 지금 트로이아군이 야영까지 하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킬레우스를 달래고 설득하고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아가멤논이 다시 내가 미망에 빠졌던 거 얘기하면서 잘못을 약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아킬레우스에게 보상금을 제시하겠다 얘기해요. 처음에 1권에서 아킬레우스하고 아가멤논이 말다툼을 하다가 아킬레우스가 결국엔 칼을 뽑아서 아가멤논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테네 여신이 달랬죠. 말렸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지금 참으면 나중에 3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3배 이상의 보상을 받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를 위해서 아직 불이 닿지 않은 세발솥 7개, 황금 10달란톤, 달란톤은 이제 돈의 단위 또는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가마솥 20개, 그다음에 말 12필. 여기서 보면 세발솥 이런 게 가마솥 이런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하시지만 이게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무쇠, 철 이런 굉장히 큰 가치가 있어요. 그 세발솥은 발이 3개 달린 거예요. 산발이처럼. 그런 솥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체로는 이제 휴대용 솥일 거고 가마솥은 큰 거니까 아마 휴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치 않은 그런 솥인 것 같아요. 공예에 능한 여인 7명. 이 공예에 능한 여인 7명은 전리품이죠. 노력을 한 거예요. 노예로 삼은 거예요. 트로이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인을 이제 노예로 삼는 거는 2가지가 있어요. 얼굴이 예쁘고 귀족이고 그러면은 성노예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잠자리를 위해서. 또 하나는 손재주가 좋은 여인들, 특히 직무를 짜는데 바느질을 하고 이런 손재주가 좋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인들은 지금 보면 공예에 능한 여인이 7명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속에 또는 뭐 별도로 어쨌건 브리세우스의 딸, 브리세이스죠. 아버지 이름하고 딸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브리세우스의 딸인 브리세이스. 그 전에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로부터 뺏어온 그 여자였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트로이아 성을 함락해 준다면, 그러니까 프리아모스의 큰도성 트로이아 성을 함락하게 해준다면 아카이족이 전리품을 분배할 적에 그도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황금과 청동을 배에 가득 싣게 하고 헬렌의 다음으로 아름다운 트로이아 여인 20명을 손수 고르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아를 점령하면 청동과 황금을 그냥 배에 가득 싣고 그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20명을 또 고르게 하고, 지금 이것만 봐도 이 전쟁은 약탈 전쟁이에요. 약탈 전쟁.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줄 수 있는 거, 그쵸?
두 번째는 트로이아 성을 함락했을 때 줄 수 있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아르고스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전쟁이 함락했다고 해가지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디세우스도 보면은 오디세이에서 1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잖아요. 또는 중간에 폭풍 이런 걸 만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건 세 번째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내 사위가 될 것이다.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를 사위 삼겠다라는 거예요.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세 딸 중에서 원하는 딸 마음대로 고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혼 선물을 신랑이 주는데 그런 것도 없어도 되고 대신에 자기가 지참금을 딸이 결혼할 때 가져가는 그 지참금을 엄청 주겠고 또 하나는 영지도 떼어주겠다. 7도시를 떼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아가멤논은 보면은 괜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괜히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브리세이스를 뺏었잖아요. 아킬레우스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브리세이스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많은 선물들을 돌려주게 생겼고 또 자기 딸과 또 영지를 떼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선물이 아킬레우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아요. 아킬레우스는 재물에 가치를 두는 인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명예에 훨씬 더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예가 이미 훼손됐는데 그 훼손된 명예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많은 선물들을 가당치 않게 여겨요. 특히 아마도 아가멤논이 하지 말았어야 될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사위, 내 사위로 삼겠다, 내 딸을 주겠다 이런 거였을 거예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 아킬레우스의 그 자존심을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하여튼 눈치도 없어요. 자기 딸을 내 사위 삼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보시지만 관계라는 게 서먹서먹하고 좋지 않은데 장인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마지막에 조건을 붙여요. 이런 선물들을 줄 것인데 그가 분노를 거둔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행하겠소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붙은 거죠. 분노를 거둔다면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거둔다면 분노를 거둔다는 얘기는 곧 전쟁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선물들 다 이행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아가멤논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서 그가 양보하게 하시오. 명령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원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듣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양보하게 하시오. 하데스는 굽힐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러기에 모든 신들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것이오. 그러니까 지금 하데스에 빗대어 가지고 아킬레우스를 얘기하는 아킬레우스는 하데스 같다라는 거죠. 양보할 줄 모르고 굽힐 줄 모르는 미움을 받는. 그러니까 하데스는 모든 사람한테도 미움을 받는데 굽힐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아킬레우스도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데스처럼 똑같은 성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였는데 그가 나에게 굴복하게 하시오. 이거 아킬레우스가 엄청 싫어하겠죠. 이런 얘기를. 그가 나에게 굴복하게 하시오. 나는 역시 더 위대한 왕이고 나이를 보더라도 내가 그보다 더 연장자인까 말이오. 이거 엄청 지금 아킬레우스가 들으면 그 앞에 선물 뭘 주겠다 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던 그런 인정하는 듯한 태도 몽땅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과의 말을 하고 선물을 주겠다고 해놓고선 말미에다가 나에게 굴복하게 시켜 그 사람. 내가 더 위대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나이를 봐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거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아가멤논은 자기 잘못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을 아킬레우스 앞에서 꿀리게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근데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입니다. 네스토르가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선물이면 아킬레우스에게 설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사절단을 뽑아요. 그래서 먼저 포이닉스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는 크나이아스, 그 다음에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동행하도록 3명의 이제 대표 사절단이 생긴 거예요. 포이닉스, 크나이아스, 오디세우스. 여기서 포이닉스는 약간 애매한 사람이거든요. 포이닉스는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킬레우스를 어렸을 때 키웠던 그리고 스승 같은 사람이 아버지이자 스승. 그런데 여기서는 좀 생뚱하죠. 왜냐면 아킬레우스의 모든 군대 미르미돈족은 다 아킬레우스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포이닉스만 어찌 혼자 나와가지고 여기 아가멤논 막사에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거 국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의문시 되는 이 포이닉스가 과연 이런 최고의 장수들만 모인 원로 회의 여기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자체가 이제 퀘스천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크나이아스는 아킬레우스의 사촌 형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오디세우스는 거의 외교 협상 이런 데서는 꼭 오디세우스가 들어가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령 2명을 따라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절단이 아킬레우스 막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네스토르가 180평에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오디세우스에게 눈짓을 하며 나무랄 데 없는 펠레우스의 아들을 잘 설득해 보라고 단단히 일렀어요. 그러니까 네스토르는 영악한 지혜가 있는 노인이거든요. 이 사절단은 3명을 선택했지만 누구한테 기대를 걸고 있냐면 오디세우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보내면서 오디세우스를 눈짓으로 또 말로 했겠죠. 잘 설득하라. 단단히 오디세우스에게 특별하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절단의 대표는 오디세우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아킬레우스의 이제 막사로 갑니다. 그때 이제 아킬레우스가 마음을 달래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 한쪽은 엄청나게 막 수세에 몰리고 걱정이, 근심, 뭐 고통, 막 그 두려움이 쌓여 있는데 아킬레우스 막사 쪽에서는 한가한 노래를 부르고 포르민크스라는 그런 그런 악기를 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 옆에 이제 파트로콜로스도 있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깜짝 놀라서 사절단을 맞이해죠. 술을 준비하고 양과 또 살찐 염소, 그다음에 돼지, 뭐 등심, 뭐 이런 것들을 또 엄청 준비해요. 근데 사절단은 이전에 아가멤논의 그 원로 회의에서도 진수성찬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펼쳐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또 먹고 여기서 또 아킬레우스가 또 진수성찬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늘 음식을 접대하는, 여기서 또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본격적인 서로 이제 밀고 당기는 회담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 이제 또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술도 먹고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먹고 마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여기 보면 아이아스가 포이닉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이닉스 보면서 고개를 이제 끄덕였던 거죠. 이렇게. 그 얘기는 포이닉스에게 얘기를 하라고, 이제 우리가 왔던 용건에 대해서 시작을 하라고 아마 사인을 준 건데, 근데 오디세우스가 이를 알아채고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 아킬레우스를 위해 건배했다. 건배를 해요. 건승을 빕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얼마나 지금 언제 말을 할 건지 이런 상황을 아주 예민하게 봤던 것이고, 아이아스는 오히려 포이닉스에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오디세우스가 뺏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디세우스가 먼저 설득을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설득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사실 보면 오디세우스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건승을 빌고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준 거 감사를 느끼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우스의 재앙이 닥쳐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로이아군이 지금 방벽 앞에, 우리 함선들 앞에 지금 진을 치고 도처에 화토불을 피워놓고 있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전쟁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우스가 계속해서 번갯불로 그들이 오른쪽에 전조를 보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전조를 보내주면 길조예요. 좋은 징조. 그러니까 트로이아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번개를 쳐준 거고, 반대로 그리스군의 입장에서 왼쪽으로 쳤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는 굉장히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제우스가 누구를 지금 트로이아 편에 서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우스의 뜻도 트로이아군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카이오족을, 우리 민족을 구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일단 불행이 닥치고 난 뒤에, 그때는 고칠 도리가 없으니까 늦기 전에 지금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설명은 굉장히 논리정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제우스가 어떤 뜻에 있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를 구할 마음이 있다면, 민족을 구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 참여하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늦으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안 먹혔는지 부친 펠레우스 얘기를 해요.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펠레우스.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해야만 트로이아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신탁이 있었어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킬레우스, 그 당시에는 아킬레우스를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를 설득했던 사람이 오디세우스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아마도 펠레우스를 만났을 거예요.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그리고 전쟁에 참전을 하도록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펠레우스 얘기를 오디세우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펠레우스가 이 아들을 보내면서 신신당부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힘은 아테네와 헤라가 그럴 마음이 있다면 내게 내려주실 것이다. 힘은 언제나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이 그럴 마음만 있다면. 하나, 너가 할 일은 거만한 마음을 가슴속에서 억누르도록 해라. 상냥한 마음씨가 더 나은 법이니까. 그리고 재앙을 꾀하는 말다툼을 피하도록 하라. 그러면 아르고스인들이 너도 불문하고 너를 더욱 존중하게 되리라. 이거는 아마도 이 얘기를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렇죠? 펠레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그 얘기를 옆에서 오디세우스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전쟁에 보내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을 누르고 또 말다툼을 피하고 그러면 존중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요, 사실 이전에 했어야 돼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말다툼 할 때, 그쵸? 근데 지금 이미,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거죠. 지금에서야. 어쨌건 그러면서 분노를 가라앉히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황 설명과 지금 참여할 때, 늦기 전에 지금 참여하라. 두 번째는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에 참여했을 때, 화를 누르라, 억누르라, 말다툼 하지 말라. 그 얘기를 상기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는 값나가는 선물을 아가멤논이 제시를 했다,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가 분노만 거두면 주기로 한 걸 쭉 열거합니다. 마치 녹음기처럼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세발솥 7개, 황금 10달란톤, 뭐 쭉쭉쭉쭉. 그 다음에 아가멤논의 딸과 도시들 사위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설득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외교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300행에 보면은 오디세우스의 상황 파악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설사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그 자신과 그의 선물들이 그대의 마음에 몹시 밉더라도, 그러니까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밉고 아들 그 자신하고 그가 준 선물, 그것이 몹시 밉더라도 다른 아카이오이족을 불쌍히 여기시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선물 목록을 막 나열했어요. 근데 아킬레우스를 딱 보니까 아주 몹시 화가 난 듯한, 인상이 찌푸려진 그 아킬레우스를 확인한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아가멤논하고 아가멤논이 준 선물이 지금 밉더라도 혹시라도 같은 민족인 다른 백성들을 생각해서 화를 좀 가라앉혀 달라,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애절하게. 다른 아카이오이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설득의 포인트를 바꿔버렸어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얘기가 아킬레우스에게 전혀 통하지 않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지금이야말로 헥토르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헥토르가 아주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아킬레우스에게, 그대에게 이제 덤빌 테니까, 그 전에는 계속 도망 다녔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죠. 지금은 이제 죽일 찬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포인트로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아가멤논이 해줬던 얘기 있죠? 명령조로 했던 얘기, 문제가 됐던 아가멤논의 교만, 그가 양보하게 하시오. 신들 중에서 가장 미워하는 하데스처럼 굽힐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가 나에게 굴복하게 하시오. 나는 더 위대하고 나이도 더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오디세우스가 뺐어요. 그렇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킬레우스는 굉장히, 아킬레우스가 대단하다라는 거는 다 읽고 있어요. 아가멤논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312행에 보면은 사실 나는 그자가 하데스 문만큼이나 밉소. 여기 하데스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하데스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를 하데스에 비유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성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데스를 지금 그자 아가멤논을 아킬레우스는 하데스로 또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데스만큼이나 미운데, 왜냐하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하는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말, 사과하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선물을 주는 것처럼 했지만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그대로 있던 거죠. 사실은 서로 화를 누르고 억누르고 화해를 하고, 이런 게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읽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맥락과 뒷 배경들을 다 캐치하고 있어요.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은 결코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요. 사실 아가멤논이 설득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사절단으로 온 오디세우스를 보고 하는 얘기죠. 아가멤논은 결코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요. 그 얘기는 오디세우스한테 하는 거예요. 오디세우스, 아가멤논 대리자로서 와가지고 나를 설득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슴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하는 말이 다른 그 사람은 아가멤논일 수도 있고 오디세우스를 지칭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킬레우스가 얘기하는 거는, 아킬레우스는 두 사람의 심중을 다 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에 일권에서 했던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전쟁에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보상은 다 아가멤논이 차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우면서 날들을 9년을 보냈잖아요, 아킬레우스가. 근데 그자들이 아내를 위해서 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자들이라는 거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아가멤논하고 메넬라우스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자들이라고 하면서 헬렌을 찾자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아킬레우스가 점령했던 도시들이 나옵니다. 12도시는 함선을 타고 파괴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섬에 있는 도시들 12도시를 파괴했어요, 아킬레우스가. 그다음 육지에서는 11도시를 파괴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보물들을 노획했어요. 벌써 이렇게 하면 23도시가 아킬레우스에 의해서 파괴된 거예요.
주변 도시들이, 섬과 도시들이 다 파괴되었다, 점령당했다, 아니면 약탈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아내를 찾기 위해서 나선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서 반문하는 게, 아니 인간들 중에서 아트레우스의 아들만이 아내를 사랑한단 말이냐. 지금 명분이라는 게 그건데 누구나 제 아내를 다 사랑하고 아끼는 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나 역시 비록 창으로 노획한 여인이긴 하지만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이렇게 되고, 내 아내, 여기서 아내가 누구일까요? 근데 지금 아킬레우스는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가멤논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물론 실제로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았어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건,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아내라는 건, 노획한 내 아내라는 거는 브리세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를 아내로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노획한 여인이긴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나 없이도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 없이 했던 일을 생각하는 거, 전쟁을 시작했고 방벽을 쌓고, 그렇죠? 호를 파고 말뚝을 박아놓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나 없이 무슨 방책을 세우고 전쟁을 할 것처럼 했지만 그래, 그렇게 해봐야 아가멤논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카이오족과 함께 싸우는 동안에는 헥토르는 성벽에서 멀리 나와 전투를 일으킬 엄두도 내지 못했다. 직접적인 전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에 틀어박혀서 아킬레우스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빠지자마자 벌써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죠.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방벽을 세우고 호를 파고 말뚝을 박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방어전이죠. 그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내일이라도 당장 함선을 바다에 띄워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사흘째 되는 날이면 자기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에 대한 분노를 여기서는 전혀 감추지 않고 있어요. 개같이 파렴한 자, 그하고는 의논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했던 설득 포인트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가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줘도 나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재산의 10배, 20배를 준다 해도 테바이, 이집트의 테바이예요. 여기 아이깁스토스라고, 아이깁스토스는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의 테바이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테바이는 굉장히 큰, 보면은 엄청 커요. 100개의 성문이 있어요. 도시인데 성문이 100개나 있다라는 거예요. 문마다 200명의 전사들이 왔다 갔다, 전사와 전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문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이 200개나 있는, 100개, 100개나 있는 그 성, 테바이, 도시, 거기로 들어가는 선물, 그 도시로 들어가는 그 모든 선물을 다 준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미 재산이, 아버지 재산도 있고 나도 여기서 노획한 재산이 꽤나 많기 때문에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재산이 있을 뿐만 아니고, 아킬레우스는 그 아가멤논의 딸을 아내로 삼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예쁘고 기술이 좋고 이렇게 해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 고르라,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것이 사실은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면 굉장히 큰 명예로 생각했겠지만 지금 아가멤논의 그런 제안은 아킬레우스에게는 마음에도 없는, 급하니까 아무거나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목록을 마치 들이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정해주는 아내를 골라서 정식 결혼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결혼은 계속 안 한 상태예요. 아까 이제 브리세이스를 자기 노획한 부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아들이 사실은 있지만 그도 정식 결혼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 정식 결혼을 하겠다. 근데 아가멤논의 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웅답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많은 보물들, 그런 것들은 내 목숨만큼은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킬레우스는 재물에는 전혀 초연한 사람이에요. 이 옛날 사람들은 그 명예와 그 선물이나 재산은 비슷하게 봤어요.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그런 전형적인 영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재산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선물로서 명예가 보상되는 건 아니라고 아킬레우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목숨을 한번 이빨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약탈할 수도 또 구할 수도 없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여기 보면은 목숨이 한번 이빨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이 얘기는 이빨 있잖아요. 이빨 울타리로 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목숨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이 한번 이빨 울타리라고 했죠.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어서 약탈해서 다시 갖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 이러면서 목숨이 소중하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미 나의 어머니 410행에 보면 나의 어머니
은족의 여신 테티스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미 말했어요. 어느 순간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보면 두 가지 상반된 죽음의 운명이 나를 죽음의 종말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였어.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운명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곳에 머물러 트로이아인들이 도시를 포위한다면,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하는 거죠. 이곳에 머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힐 것이나, 그러니까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 명성은 불멸할 것이요. 내 명성은 영원하다. 불멸이라는 거는 멸하지 않는 거, 소멸하지 않는 거, 영원하다는 거고, 하나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전쟁을 중지하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귀향을 하면 나의 높은 명성은 사라질 것이나 내 수명은 길어지고 죽음의 종말이 나를 일찍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명성은 없죠. 사실 전쟁하다가 돌아갔으면 배신자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죠. 그러나 죽지는 않고 장수하고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어머니 테티스는 그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여장으로 여자 복장을 해가지고 감춰놨거든요. 그거를 오디세우스가 설득해가지고 전쟁터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 그리스에서는 운명이라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아킬레우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첫 번째는 전쟁을 하면 명성, 불멸의 명성을 얻지만 일찍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거꾸로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명성은 없을 것이고 명예는 없을 것이고 대신 장수할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성향상 당연히 굵고 짧은 인생, 지금 당장 죽더라도 명예를 선택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신이 정했다기보다는 이런 것만 봐도 어떤 선택의 사항이 있는데 그 선택은 자기 성향이에요. 자기 내 성향과 내가 하여튼 수십 년 동안 그 길러진 환경과 주변 여건에 의해서 반응된 그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성향, 그것에 의해서 추동되는 계속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 성향상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 아킬레우스의 성향상 명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죽더라도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성향, 그것이 운명인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아무튼 여기에서는 오디세우스의 의견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나는 돌아갈 것이다. 명예 따위도 이미 지금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디세우스의 설득은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하냐면 포이닉스 노인이 얘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부터 합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부터 너를 이렇게 키웠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이닉스가. 자기의 사연인데 자기 아버지가 아민토르였는데 그 아버지하고 불화가 생겼어요.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헬라스가 고향이었는데, 헬라스는 사실은 큰 영토로 치면은 그리스 전체를 나중에서는 헬라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부 지역을 헬라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 헬라스에서 푸티아로 도망을 가는데 아버지하고 불화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첩을 들였어요. 그 첩 때문에 자꾸 이제 싸움이 난 거죠. 장성한 아들, 그리고 아주 그 젊은 첩을 들인 아버지.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첩만 예뻐하는, 사랑하는 그 남편.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포이닉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포이닉스의 아버지 아민토르가 어떻게 했냐면, 이 포이닉스의 어머니, 자기 부인을 굉장히 원래 이제 조강지처를 모욕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 조강지처를 모욕했어요. 첩을 들이고, 어머니를 모욕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첩과 이제 정을 통하라고, 관계를 맺으라고.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포이닉스가.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에게 발각되고 그래서 저주를 하게 되죠. 아버지가 저주를 했어요. 자식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저주를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뭐 마치 정신병자를 감금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친척들도 와가지고 밤에 불을 밝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10일째 되었나요? 하여튼 문을 부수고 도망갔어요. 푸티아로 가서 펠레우스의 왕을 찾아갔고 펠레우스가 반갑게 맞아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펠레우스가 영지도 떼어주고 또 부자로 살기도 해줬기 때문에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를 정성껏 길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설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약간의 이제 마음을 사고 싶은 거였겠죠.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싶어서 포이닉스가 계속 그 옛날 얘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면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노인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해요. 무슨 선물 목록을 얘기하거나 합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 아킬레우스여, 그대는 결코 무자비한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되오. 덕과 명예와 힘에서 더 위대한 신들도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법이요. 더 위대한 신. 아킬레우스 당신보다 더 위대한 신들도 덕과 명예와 힘에서 더 위대한 그 신들도 마음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뭘로? 분향과 경건한 서약과 제주와 재물을 바치는 구수한 냄새에 의해서 또 기도로서 그 신들의 마음이 돌아서는데 보세요. 그 경건한 서약, 약속이죠. 그 다음에 제주, 선물 같은 거, 재물, 그쵸? 그리고 기도, 간청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돌릴 신들도 마음을 돌리는데 아킬레우스 인간인 그대가 왜 고집을 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마음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합니다. 사죄와 미망의 여신 둘 간의 비유예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보면 사죄의 여신은 제우스의 따님인데 절름발이고 주름살 투성이고 사팔뜨기예요. 미망의 여신은 열심히 따라다녀요. 보세요. 미망의 여신은 앞장서 가고 있고 그 뒤에 사죄의 여신. 사죄한다는 거는 잘못을 용서를 빌고 그런 거죠. 그러면 사죄의 여신이 뒤따라가는데 사죄의 여신은 뭐예요? 절름발이 쩔뚝쩔뚝거리고 주름살 투성이고 그 다음에 눈을 사팔뜨기예요. 근데 미망의 여신은 앞서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근데 미망의 여신은 굉장히 빠르죠. 사죄의 여신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리 분별에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미망에 빠진 거는. 주로는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미망에 빠지는 이유는 그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대기 때문에 미망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아가멤논이 미망이 대표적인데 그는 희망이 부풀었어요. 꿈꾸고서. 근거 없는 희망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굉장히 빨리 와요. 급하게 그 아가멤논도 보면 빨리 이제 꿈을 꿨으니까 깨자마자 막 지휘관 소집해가지고 전쟁하자고 막 다그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미망의 여신이 앞으로 가면 사죄를 해야 되거든요. 사죄의 여신은 절름발이어서 느려요. 우물쭈물하고 사죄를 할까 말까. 그 다음에 주름살 투성이에요. 우리가 간청을 할 때는 뭔가 좀 얼굴이 이렇게 우는 듯한 불쌍한 표정을 짓잖아요. 그리고 눈은 사팔뜨기여서 상대방을 사죄할 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의 여신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죄의 여신이 이제 만약에 이제 미망이 한번 덮쳤어요. 이런 얘기는 아킬레우스에게도 미망이 한번 덮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분노가 차오르고 이제 사죄의 여신이 찾아와야 될 때요.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죗값을 치르도록 미망의 여신이 또 그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사죄의 여신이 와가지고 잘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거부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소가 되죠. 근데 그거를 사죄 여신을 거부를 하면 다시 미망이 따라다니도록 다시 사죄 여신이 떠나고 미망의 여신이 재빨리 오기 때문에 더 큰 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 여신이 올 때 더디 오더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라. 예. 두 번째 얘기를 또 합니다. 이제 선물을 목록은 아까 오디세우스가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물을 줄 때 노여움을 억누르고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전의 영웅들도 선물과 설득이 말에는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보면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첫 번째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움직이려면 선물 없이 맨말로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또 하나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력도 이제 아주 논리와 감성을 자극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아킬레우스 당신에게 선물도 주어졌고 설득의 마음에 이렇게 움직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 영웅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이 칼리돈 시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을 하는데 사나운 멧돼지. 이거는 오이네우스라는 인물은 여러 번 나와요. 오이네우스는 아르고스의 왕인 디오메데스의 할아버지예요. 티데우스의 아버지고. 오이네우스는 또 디오니소스에게서 처음으로 디오니소스를 굉장히 환대를 했죠. 대접을 잘해줬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 내어줘서 자기 부인 알타이아하고 디오니소스하고 관계에서 데이아네이라는 딸을 낳았어요.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의 부인이 되거든요.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이 여인으로 인해서 죽고 이 여인도 자살을 하는데 어쨌건 그와 연결된 오이네우스가 이제 칼리돈 시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오이네우스는 아이톨리아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칼리돈 시를 다스리던 거기에 거주하던 이 민족 아이톨리아인들. 근데 이 크레테스족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크레테스족은 지금
오이네우스의 아내 알타이아의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의 그 종족이란 말이죠. 크레테스죠. 그런데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오이네우스가 추수의 제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에게만.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나운 멧돼지를 보냈어요. 도시에. 근데 너무 사나운 멧돼지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이네우스의 그 아들 멜레아그로스라는 영웅이 있어요. 멜레아그로스가 여러 도시에서 이제 영웅들을 모아가지고 멧돼지를 죽여요. 멧돼지를 죽이는데 공이 사실은 이제 멜레아그로스가 죽이긴 하거든요. 근데 멜레아그로스가 죽이기 전에 그 멜레아그로스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여인이 있어요. 아탈란테라고. 어여쁜 그 여인. 그 여인이 사실은 상처를 먼저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멜레아그로스가 그 멧돼지의 가죽과 그 머리를 아탈란테에게 주려고 해요. 사실 사심이 좀 있는 거죠. 그 애정의 마음을 갖고. 그랬더니 외삼촌은 어머니의 외삼촌들이 반발을 해요. 너가 갖지 않을 거면, 너가 지금 제일 공을 세웠으니까 너가 갖지 않을 거면 너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갖는 게 당연하거늘 엉뚱한 여자한테 준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감히 여자한테 줄 수가 있느냐.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여인의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여자가 사냥에 참여해가지고 공을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크레테스족이었죠. 그 외삼촌들을. 그래서 멜레아그로스가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두 민족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멜레아그로스가 이제 노여움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어머니 알타이아가 마음속으로 자기 오빠들을 죽인 자기 아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아들이 사실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죠? 자기 오빠 외삼촌을 죽였으니까 오빠를 죽인.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원한을 품어요.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원한을 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멜레아그로스가 더 노여움에 쌓여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두 민족 간에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톨리아인들이 수세에 몰리거든요. 거의 뭐 집 앞에까지 불이 나고 막 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하러 나와요. 친구들도 나오고 집안의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설득하는데 아무도 멜레아그로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멜레아그로스의 부인 클레오파트라예요. 아내가 눈물로 애원하니까 들어줍니다. 거기도 보면 전쟁 상황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부인들은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고 도시는 잿더미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니까 이런 비참한 부인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멜레아그로스가 전쟁에 참여하고 결국에는 재앙을 막아줬어요. 그러나 선물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청했을 때는 선물을 약속하고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는 멜레아그로스가 듣지 않았거든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거 다 물 건너가고 위기는 엄청나게 닥쳐있고 그때 이제 아내가 마지막에 아내가 했던 호소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도시를 구해줬지만 선물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스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명예가 회복된 게 아니고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선물도 못 받고 그러니까 뭐야 그게 명예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선물을 못 받음으로써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과 명예는 사실 어느 정도 동일시되었던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명예의 의미로 선물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았으면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아킬레우스에게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이닉스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선물도 받지 못하고 명예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예가 주어졌을 때,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때, 선물이 주어졌을 때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킬레우스가 포이닉스여 나의 아버지여 이러면서 그런 명예는 내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이닉스여 그대는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을 기쁘게 해줄 양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다라는 걸 자꾸 왜 괴로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누구의 대변자예요 지금? 아가멤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아킬레우스는.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 포이닉스에 대한 아킬레우스의 사랑, 이것이 변할 것, 미움으로 변할 것이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포이닉스는 아킬레우스의 막사에서 잠을 자게 돼요. 왜냐면 아가멤논의 입장을 대변했다가 이제 사실은
통하지 않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적인 그런 관계까지 끊을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설득하러 갔다 설득을 당해가지고 아가멤논의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이제 아킬레우스의 막사에서 아예 이제 거처를 잡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아스가 짧게 연설을 합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자, 자기 자식을 죽인 자, 그런 사람들도 보상금을 받고서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상금과 그런 이제 죄를 용서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데 한나 소녀 때문에, 브리세이스라는 거죠. 그런 소녀 때문에 뭐 이러고 있느냐, 분노를 감추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나 소녀, 한나 여자,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전쟁 자체가 한나 여자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비난을 하고자 하면 아가멤논이나 메넬라우스에게 먼저 했어야 될 거,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하자고.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아이아스가 아킬레우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한나 여자 때문에 그러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킬레우스의 입장에서는 한나 여자가 아니에요. 이건 명예가 완전 실추됐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여자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이아스가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킬레우스는 오디세우스에게는 굉장히 격하게 반응해요. 오디세우스가 얘기했을 때는 격하게 반대하고 또 당장 떠나겠다고 얘기해요. 당장 떠나겠다고. 그런데 포이닉스가 얘기했을 때는 포이닉스 노인에게서 이제 같이 이제 여기서 잠을 자라. 그리고 다음날 되면은 떠날지 말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약간 누그러뜨리거든요. 당장 떠난다고 했다가 이제 떠날지 말지를 날이 밝으면 한번 생각해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이아스, 사촌 형인 아이아스가 얘기했을 때는 약간 비난에 가까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킬레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텔라몬의 아들이요, 백성의 지배자요, 그대가 한 말은 대체로 내 생각과 같은 것 같소이다. 같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약간 비난을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한낱 여자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어쩌면 이제 아가멤논에 대한 자기 생각일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러면서 마음을 더 누그러뜨려요. 미르미도네스족, 자기 민족이죠. 거기 막사와 함선들이 있는 데까지 헥토르가 쳐들어오기 전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그 부대 앞에까지 헥토르가 그 치고 들어오면 전쟁에 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 번에 걸쳐가지고 양보를 한 것이죠. 그대는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하도록 하시오, 이러면서 양보안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사절단이 다시 돌아가죠. 낙심을 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아킬레우스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특히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우스가 격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 마음속에 오히려 오디세우스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이닉스는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전령 둘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상황 보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서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비탄에 잠겨서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디오메데스가 다시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가멤논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대는 나무랄 데 없는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그토록 많은 선물을 약속하여 간청하지 말 걸 그랬소이다. 괜히 나가서 아킬레우스를 간청한다고 선물을 보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거죠. 그는 그렇지 않아도 거만한데 이제 그대가 그의 거만한 마음을 더욱더 부추겨 놓았으니 말이요. 안 그래도 거만한 사람을 더 거만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디오메데스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파리스의 제안, 헬레네는 돌려줄 수 없지만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누가 거부를 했냐면 당사자인 메넬라우스가 거부한 게 아니고 디오메데스가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누가 봐도 지금 트로이아를 점령할 거라고, 그쵸? 점령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가멤논이 돌아가자 했을 때 단칼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네스토르가 뭔가 좀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면서 젊은이의 의견이 자기가 완결하겠다고 해놓은 제안이 아킬레우스를 설득하자는 얘기였는데 선물과 함께. 근데 결국엔 또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도로 이제 디오메데스가 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가 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가멤논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네스토르에게 뭐라고 했어야겠죠. 뭐 아이디어 자체가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그런 거였던 것이죠. 결국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회의석상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가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고 내일 다시 싸움터로 나가 투지를 불태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대안이 없어요. 디오메데스 얘기처럼 아가멤논은 도망가자고 얘기했고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 안으로 아킬레우스를 설득해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남은 제안은 디오메데스가 그냥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이거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의를 끝마치고
돌아가서 잠을 청하는, 그렇게 해서 9권이 끝이 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진 않지만 그리스군이 처음으로 이 밤을 지새울 수 없을 만큼 이 밖을 보면은 트로이아군이 야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킬레우스의 참전,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아가멤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전쟁, 아킬레우스 없이도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마치 제우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제우스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계시를 해줬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 공갈이었잖아요. 뻥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왔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근데 잘 읽어보면 참 이 일리아스라는 그 책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책이고 재미가 있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9권에서 보면은 오디세우스의 지혜, 그러나 그거보다 그에 못지않은 아킬레우스의 어떤 상황 판단력, 아가멤논과 오디세우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저는 9권에서는 이 아킬레우스가 정말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전쟁에만 능한 게 아니에요. 말도 굉장히 잘하고, 청산유수로 굉장히 잘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인물, 쉽지 않은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웅의 조건을 많이 갖춘 인물이긴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